예, 지금 네트워크 이상한지 좀 내한테 학생 어, 음, 전혀 정보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내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 제 목소리 나오니 좀 연락 좀 뭐. 예, 지금 일단 되는 걸로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책에 이제 아직은 책을 좀 하다가 약간 좀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주기형, 주기율표 이야기 조금 하고, 약간 원소나 이런 것들 하고, 책에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이제 만들어진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현재 보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소 자체를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주기적인 특성 같은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 과학자들이 하나씩, 두 개씩, 멘델레예프께서 열심히 많이 했었죠. 야, 역사 같은 거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별로 필요 없고, 약간 소개, 그런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 보면, 실제 처음에는 네모가 이렇게 좀, 진짜 네모 같은 주기표였는데, 나중에 가면서 좀 이상하게 좀 옆으로 좀 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주기, 단주기, 특성이 많이 안 바뀌는 거를 아래에 분리 배치한 겁니다. 뒤에 그림을 바로 좀 보고 되돌아오죠. 이제 보통 여러분 보는 주기표는 이렇게 생기진 않고 요것이 그냥 밑에 탁 빠져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붙어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요 두 개가, 이쪽 라인이. 이쪽 지금 요쪽을 우리가 란타늄 계열이라고 하고, 이쪽을 악티늄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원소들은 요 란타늄 계열 하는 거는 요 사실 진짜 특성이 약간씩 바뀝니다. 굉장히 무거운. 악티늄 계열은 또 이쪽에 아주 약간씩 바뀌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놨더니 특성이 좀 확실하게 변화되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 별로 안 바뀌는 것들을 이제 악티늄, 란타늄 계열, 악티늄 계열에 이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앞에 라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 많죠. 여기는 원소들이, 원소 번호가 다들 크면은 다 방사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아주 크고, 라듐 같으면은 굉장한 방사능을 냅니다. 우라늄보다 더 세죠. 탈륨이 또 문제를 내고, 보통은 이걸 이제 빼고 여기 이제 특성을 이제 표시하기 이제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보통 보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실제로는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린 겁니다. 주기율표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주기율표 진짜 periodic table of element 해가지고 table of element 해가지고 엘리먼트가 이제 원소거든요. 해보면 대단히 다양한 이 주기율표가 우리 화학이나 이런 거에 아주 근본적인 재료나 이런 거한테 근본적인 특성을 알려줍니다.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약간 앞에 하던 거 되돌아와서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 분리 배치하는데 나는 뒤에 그림은 그냥 붙여서 보여준 겁니다. 보통은 분리 배치입니다. 원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나열한 표입니다. 원소의 성질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나열됩니다. 그걸 맞춰가 원소를 배열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원소를 뭐 그렇게 찾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는 것, 이걸 한 주기, 두 주기 이렇게 말했고 아래 위로 가는 거를 조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칼럼 같은 거죠. 그룹, 이거는 피리어드. 주기율표는 이게 피리어드가 보이기 때문에 주기율표라고 한 겁니다. 이 족들은 현재는 18개 있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좀 더 많죠. 실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1, 2, 3, 4, 5, 6, 7, 8, 9, 18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여기 말한 것들은 악티늄 계열, 안타늄 계열은 그냥 빼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있지만 보통은 요거는 이제 빼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주기면 뭐 상대적 물리적 변화가 조금 그게 뭐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점이 천천히 급격하게 변한다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좀 변한 듯한 기분이 들고, 같은 쪽 아래 위로는 화학적 성질,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같으면 사족, 요새는 옛날에는 4족이란 말이 맞았는데 요새는 14족이란 말이 맞습니다. 이 특성은 체외각의 전자 수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뭐 A,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이원소, 전형원소 이런 식으로 뭐 특성에 따른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A 가다가 갑자기 1A, 2A 가다가 갑자기 3B, 4B 이렇게 쭉 가다가 8B 다음에 1B, 2B 이런 식의 황당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건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A, 앞을 A, 뒤를 B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쪽 라인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데, 할로겐 원소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놈들을 말합니다. 이게 7A였던 적도 있고 7B였던 적도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뭔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다 A, B 빼버리고 1, 2, 3, 4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는 꽤 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바뀌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약간만 특성을 보면은 이제 약간 내가 색으로 약간 구별해 놨는데요. 색으로 전체적으로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프란슘하고
프란시움이 가장 금속이고, 여기 있는 플로르, 불소죠. 이게 가장 비금속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보면, 종류로만 보면 이까지가 다 금속이니까 대부분 금속입니다. 종류로만 보면. 그리고 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반응성 불활성 기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불활성 기체는 여기에서 좀 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응을 하도 안 해서 좀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헬륨이 진짜 굉장히 안 하고, 좀 가면 갈수록 이 반응성이라 하는 것이 좀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약간씩은 이제 반응성을 조금 가집니다. 라돈 같으면은 말 많은 그 방사성 물질입니다. 뭐 라돈 침대케사코, 우리가 좀 말 많죠. 그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기본적 불활성 기체는 우리 몸에 전혀 해가 없어야 될 텐데 이제 좀 방사성은 붕괴되고 있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일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약간 뭐 여러분들 좀 참고 상식 정도로 생각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충 우리 은하계의 이제 원소 조성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보면 대부분 수소랑 헬륨입니다. 대부분. 예. 나머지가 약가이고. 그리고 당연한 게 대부분 태양 같은 항성이 질량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태양계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태양이 99.9% 이상의 압도적인 질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목성이 많아요. 그 다음은 이제 토성. 근데 이제 태양 보면 수소랑 헬륨, 태양은 열심히 핵 융합을 하면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 보면 이제 산소들, 뭐 탄소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이 항성들은 모두 고온 고압이니까 대부분 플라즈마입니다. 실제로 우리 플라즈마는 굉장히 저온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 전체만 보면 대부분 플라즈마죠. 근데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고체액체 기체죠. 이런 형태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지구 같은 행성에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대부분 태양 같은 수소와 헬륨, 이 비가 실제로 3대 1인데 이건 뭐 빅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구의 원소 조성을 보면은 대부분 철, 이거는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 보면은 여기 이제 핵하고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철, 무거운 원소들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핵이나 외핵 이런 데 보면 철 같은 게 많아요. 이 철이 자기장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자기장, 회전하고 있는 외핵은 우리가 보면 액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핵은 액체. 이게 우리 지구는 회전하고 있죠. 그럼 외핵도 어쩔 수 없이 회전하게 되는데, 우리 원형이기 때문에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속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장, 우리가 이제 대충 북쪽이 나침반을 보면
N극 쪽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초기의 것들은 초기에 무언가들이 많이 가라앉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훨씬 가벼운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철이 많은 편인데 여기 보면 지각만 보면 지각,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구조를 보면 지구의 구조입니다. 지구 구조 보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봤겠죠. 지구를 여러분 우리 딱 그리면 딱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고 그냥 반 정도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멘틀. 지각. 지각은 요게 껍질 같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진짜 표도 안 나는 수준입니다. 표도 안 나는 수준. 대충 반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반 정도가 핵이고 나머지가 멘틀. 근데 바깥쪽이 멘틀이기 때문에 부피로만 보면은 멘틀이 가장 큽니다. 멘틀이 압도적으로 크고 근데 이제 지구 중심에서 거리로만 보면은 지구 중심이 대충 한 6,400km 정도 됩니다. 지구 중심 6,400, 6,380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구 같은 큰 덩어리의 물체는 완전 하나로 이제 크기를 잴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여기 적힌 거 보면은 요 서까지가 2,900이고 그럼 나머지가 3,500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핵이 약간 더 길다고 할 수 있겠죠. 길이가 요 길이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는 지진파 연구 우리 지구 내부의 모습을 알 수가 없죠. 들어가서 지구 해보면 대부분 지각은 우리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약간 두꺼운데 우리 사람 사는 데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깊은 게 뭐 석유 시추공. 석유 시추하면 처음에 계속 암석 퍼내잖아. 그거 고고학자들이 엄청나게 중시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데 써먹겠다. 이런 식이죠. 그 외에도 뭐 몇 군데 깊게 뚫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0km 정도가 안 됩니다. 지각도 대부분 못 뚫었어요. 아직 멘트까지도 못 갔어. 그래가지고 알아본 거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진파는 P파랑 S파가 있습니다. P파랑 S파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상식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P파는 프라이머리 우리가 지진파가 생기면 여러 번 파동이 오는데 지진 흔들림이 제일 먼저 온다고 해서 P파라고 합니다. 속도가 좀 빨라요. 여기 좀 P파가 속도가 S파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첫 번째로 온다 해서 P파. S파는 세컨더리 두 번째로 온다고 S파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진폭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파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말하자면 처음에 지진이 이렇게 오다가 얼마 시간 지나면은 이제 그게 처음엔 P파였던 거죠. S파도 와가지고 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죠. 지진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진동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요거 P파고 오고 S파고 올 때까지 시간을 이제 PSC. 이걸 가지고, 진원과의 거리 같은 거를 유추하죠. 이런 지진판을 보니까, 지진파는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각보다 멘털에서 이제 속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관측 결과 우리 지구는 둥그스름하니까 여기 지각이고 여기가 이제 멘털인데 지진이 생겼을 때 방향상 이렇게 왔는가 하고 이렇게 왔는가 하고 보니까 희한하게 더 멀리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마가 더 먼저 도착했거든요. 아하, 요 밑에가 지진파의 속도가 확 바뀌는구나. 이 지진파의 속도가 확 바뀌는 이거를 이제 모호로 비치치 불원성명합니다. 그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지각에 삽니다. 그래서 지각의 구성 원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각의 구성 원소. 지각만 보면은 대부분 SiO2 기반인 겁니다. 요거는,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충 질량 비율입니다. SiO2. 대충 SiO2. 우리, 실콘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포화되면 SiO2거든요. 더 많이 산소하고 결합하지 못합니다. SI, O, X 이렇게 되는데, 2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 보면 대충 산소와 규소가 4분의 3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알루미늄, 철, 구리는 생각보다는 좀 적죠. 구리는 특성은 좋은데 약간 좀 희귀해가 좀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이 산소, 규소, 그리고 우리 2장에 가면 도전 제로가 나옵니다. 2장에 우리 수업 2장에는 도전 제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 우리가 사용해 보면 알루미늄 상당히 써요. 제종은 카파 정도입니다. 근데 카파가 워낙 비싸. 알루미늄이 싼 이유는 알루미늄이 지각에 있는 세 번째 많은 원소로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고갈 불가능할 정도로 있는 거죠. 철,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뒤에 도전제 이런 게 언급되는데, 알루미늄 한 거는 야가 알루미늄 워낙 많아서 그렇게 쓴다. 네, 요거는 원소 이야기로 약간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이어가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레어어스 히토룩합니다. 잘 없어요, 지구상에. 레어어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알카리 금속 이렇게 말합니다. 알카리 금속은 물에 녹습니다. 먹는다기보다는 물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산화돼요. 그리고 그 물은 알카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Na, 나트륨을, 우선 이걸 소듐이라고 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 탁 넣으면은, 물에 넣으면 NaOH, 물은 이거 거의 물이 폭발하듯이 되고, 양을 얼만큼 넣고 물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요거는 지구상에 얼마나 이제 많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구상입니다.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죠. 카본, 철, 알루미늄. 네, 여기는 꽤 재밌는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책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소 중에 헬륨 하는 게 있어요. 원소 번호 2번인데, 이거 발견자는 뭐 딴 사람이긴 한데, 이 관련돼 가지고 키르히호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구스타프 키르히호프는 우리 전기전자 쪽에서는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KCL, KVL 이 두 법칙을 아주 이제 중시하죠. 뭐 해석을 할 때는 KCL, KVL을 피해 다니기가 좀 어렵죠. 피해버리면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키르호프 본인은 전기전자 쪽에는 뭐 거의 별로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좀 걱정이네요. 너무 반응이 없어서. 자, 키르호프 본인은 분광학 이쪽에 대가입니다.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키르호프의 이름이 키르호프 법칙하는 게 두 법칙이 있는데, 한 개가 스펙트럼에 관한 법칙이고, 한 개가 아까 말한 이제 전기의 전류와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해요. 키르호프에. 왜 하느냐? 키르호프가 1824년생인데 KCL, KVL 발표했을 때 연도가 1845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대학교 세미나 때 발표된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한테 좀 영향을 좀 주라고 약간 압박을 좀 주는 거죠. 물론 나도 이 사람만큼 못했지만 학생들한테도 세미나를 하는 거는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갑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잘 없는 이야기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외국 대학들 보면 한 반 학생 20명이면 숙제를 20가지 내요.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반에는 중복이 안 되는데 다른 반하고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닝 이런 것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가는 것이 본래 서로 이어져 가지고 한 명 이만큼 공부하려고 힘드니까 한 8명이 8분의 1씩 하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요만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합쳐서 하자 이런 것이 세미나입니다. 키르호프가 이 분야를 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을 합친 것 뿐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몰랐는 거 알고 있었으면 사실 별로 안 어려웠겠지만 새로운 법칙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분석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아주 고온의 고온의 물체, 아주 고온의 물체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나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온, 기체 이런 데서 나왔으면은 연속이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 됩니다. 이거는 연속적으로 나왔죠. 이쪽 연속. 근데 이 고온에서 나온 빛이 이 상대적으로 이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저온을 통과하면 본래 아까 연속 선 스펙트럼에 있던 이 값들을 뺏기고 옵니다. 즉, 이 왜 이래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자가 우리 조금 있으면 좀 언급이 됩니다. 전자가 궤도를 돌다가 열받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굉장히 고온이 되면은 전자 올라갈 수 있는 궤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떨어질 수 있는 것, 당연히 다양하게 올라가가지고 다양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주파수 스펙트럼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근데 그 에너지는 야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겠죠. 정해져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특정하게 몇 개씩만 나오게 됩니다. 특정하게 떨어질 수 있는 몇 개만. 앞에 우리 수소, 보아이온 이런 이야기 할 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머가 라이만 계열, 여러 가지 있다 했죠.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 높은 에너지가 이 상대적 온도는 낮은 물질에 에너지를 주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이 물질이 이 빛을 흡수를 해요. 에너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빠진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에너지만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요거를 이제 흡수된 스펙트럼. 실제 여기는 흰색으로 했지만 스펙트럼 상에는 원래 시커먼 데다가 이 색깔이 나오는데 이 색깔이 안 나오니까 검은색이 되겠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검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프라운호퍼, 조셉 프라운호퍼가 발견한 걸로 연도적으로 보면은 키로퍼 테너이 또 전이죠. 이거는 왜 이래 됐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나트륨, 보통 소듐 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거식은 나트륨에 가까운 말인데 소듐의 불꽃 반응 색깔이 노랗거든요. 아주 노랗습니다. 이 아주 노라요.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소금물 불꽃 반응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꽃 반응을 하는데 불꽃 자체가 색깔이 영 복잡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종이 태워보면 오만 색깔 다 나오죠. 그 종이 안에 화학물질, 이런 잉크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불꽃 반응 색깔이 이미 존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 알기가 어려웠었어요. 불꽃이 본래 색깔이 복잡하니까 그 추가로 뭐 좀 있어봐도 이게 본래 그것서 나온 건지 서로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온 건지 몰랐다는 거지. 근데 분전하는 분이 분전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연소를 깔끔하게 할 수 해서 불꽃이 아주 고르게 한 색깔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파란색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색깔이 나오도록 그것도 아주
잘 조절되게 분재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재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키르히오프입니다. 분재네 여동생이 키르히오프의 그 와이프인가 그래요. 같은 연구실에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람이 되고 훌륭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서로 각자 딱 동생 맡기기 딱이다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뭐 같이 열심히 연구해가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분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불꽃 반응 실험은 뭐 그냥 한마디로 그저 먹기였겠죠. 그래가 열심히 했어요. 해보니까 불꽃 반응해가 프리즘 같은 거 써가지고 스펙트럼 이렇게 보니까 여 색깔에서 딱 이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프라운호프 선이 있었습니다. 프라운호프 선에 있는 선을 보니까 요렇게 이제 오만대 흡수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흡수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뻐끔뻐끔하게 검은색 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 하다가 키르호프가 뭐 프라운호프는 안타깝게도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60년에나 찾았으니까요.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이 막 거의 똑같아. 미치만 말이에요. 다만 나트륨은 노란색인데 얘는 노란색이 없는 파트라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지 안 하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가 생각 갖고는 과학이 전개되지 않죠. 그래서 태양이나 이런 태양에서 오는 이 스펙트럼을 나트륨 불꽃 반응을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나트륨 불꽃 반응, 분재 램프고. 그러면 여기서 해보면 딱 만약에 맞다면 딱 몇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험을 감행했던 거죠. 결과는 흡수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키르호프가 알아냈죠. 아하, 이게 흡수구나. 이 나트륨의 이 낮은 온도,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다는 건 이미 뻔짜였죠. 분재 램프 갖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높은 에너지가 여기 흡수되가 결국 이거는 흡수된 거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 산소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태양에도 이런저런 원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스펙트럼 조사하다가 지구에는 없는 물질이 있다. 헬륨은 우리가 실제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태양에나 있다 해가지고 이름을 힐리움, 태양에 있는 원소 힐륨이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지구에도 있긴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누군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헬륨 3 같은 거는 좀 양이 좀 부족하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핵융합 같은 거 좀 하게 되면 별 문제 없겠지만 아직 어렵죠. 자, 지금은 이제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책으로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이게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IE. 전자 번호가 증가하면 I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친화도,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방출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좀 더 언급이 되긴 하는데, 전기 음성도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제 감소하고, 주기에서는 증가하면 이제 증가하는. 그래가지고 아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했을 때 이쪽이 가장 비금속이고 이쪽이 가장 금속이라고 했죠. 주기율표에서 가장 금속인 프란슘이 전기 음성도 큽니다. 음성도가 이제 원자가 크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습니다. 즉 전자를 아주 쉽게 뺏깁니다. 자, 지금부터는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에 34페이지에 1.2 여기와 전리. 이제 여기 excitation,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책의 내용 가기 전에 그냥 그림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온화는 그 원자가 원래 중성이죠. 중성인데 전자를 얻거나 포기하는 뭐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온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은 큰 에너지를 가진 고속의 전자에 딱 때리면 둘 다 에너지가 전달돼도 이 원자의 핵이 잡고 있을 수가 없는 에너지라서 그냥 둘 다 빠져나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본래 전자 한 개 더 있어야 중성인데 야는 전자 한 개 모자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되는 거는 꼭 자유전자만은 아닙니다. 자유전자만 아닌데 우리가 할 때 자유전자를 많이 써요. 자유전자 에너지를 쉽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전자는 마이너스고 우리가 플러스 전압을 많이 걸면은 우리 앞에 했죠. 가속이 쫙 됩니다. 가속이 쫙 되고 총탄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총알보다 훨씬 빠르지만. 그래가지고 전자를 막 쫓아보는, 아니면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X선 이런 것들 하면 가속화된 전자를 금속에 막 들이박아요. 그럼 에너지 엄청나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지금 이야기한 엑사이테이션인데요. 엑사이테이션은 전자가 완전히 핵의 구석을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엑사이테이션. 여기는 대부분 이제 우리 에너지 엄청나게 센 놈이다. 에너지 엄청나게 센 놈이 아주 잘 들이박았으면 진짜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보통 그까지는 좀 힘들고 약간의 이제 인터랙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의 상호작용 같은 게 있어가 이 낮은 에너지 레벨이 있던 것이 약간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라고 합니다. 책 내용을 좀 보면 책에 있는 걸 스캔해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했었죠.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외측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꽉 잡혀 있겠죠. 아주 안정된 상태고,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으로 덜 잡혀 있겠죠. 아무래도 머니까. 전자기적 힘은 그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꽉 잡혀 있으면 딴짓 뭐하니까 에너지 안 났다 하고, 멀리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 도망도 잘 갈 수 있으니까 불안하다 합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높은 에너지를 올리는 것을 여기 엑사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엑시톤, 개사코 뭐 이런 것들 말해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로 나타내가지고 여기 전압 이렇게 말합니다. 포텐셜, exciting potential. 포텐셜, 우리 전압 이거는 약간의 위치 에너지적 관점입니다. QV 했을 때 우리가 V, 실제로
Q 전하량을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량 빼고 그냥 위치 에너지 같은 개념으로 우리 그 위치 에너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보면 질량,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전압도, 전압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얼마만한 전하가 있느냐, 위치는 얼마만한 질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하량이 에너지가 바뀌죠. 네, 채소를 이제 공진전압 또는 이제 방사. 요거는 우리 앞에 했던 건데 그림에 보면 10점 한 2 정도 됩니다. 소수점 해가 13.6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13.6 대충 하면 맨 안쪽이 마이너스 13.6이고 그 다음이 3.4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10.2 정도 되는 게 첫 번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완은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올라갔었던 겁니다. 올라갔던 게 이 전자가 원래 지자리가 아니고 딴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은 사실 안정된 자리가 아니니까, 안정되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게, 이제 안정된 자리로 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 던졌어.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되돌아오면은 그 해당된 차이를 해당된 에너지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EM 빼기 이렇게 돼 있죠. EN 빼기 EM은 한우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스테이트, 이 각 궤도에는 궤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제 원자 또는 분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실제 분자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디에나. 그래서 좀 좁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플랑크 상수고 누는 프리퀀시. 그래서 HF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여기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니까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최초의 안정 상태로 이제 복귀하는데, 이게 또 완전히 무조건 불안한 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다릅니다. 앞에 원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르다 했는데, 이 불안한 정도도 되게 생각보다 여기 올라갔다가 좀 오래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걸 준안정, 메타스테이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구조, 분자나 원자 구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형광, 우리가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면 거의 이제 바로바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형광에 해당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좀 시간이 걸려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인강이라고 하는데, 인이 그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뼈에도 인이 좀 있으니까 옛날 묘지에 그 도깨비불 뭐 이런 거, 실제로 묘지에 사람 뼈가 나뒹굴고 있다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거겠죠. 사람 뼈는 보통 땅속에 있을 테니까. 근데 전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면 사람 시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뼈 같은 게 그냥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에 에너지 받다가 많이 천이 됐다가 천천히 빛을 냅니다. 밤에.
그럼 상당히 놀랍겠죠. 그래가 이제 저단 나라 불어날 때 이런 도깨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볼 가망이 크니까 맹수가 덮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무슨 말들이 있었죠. 이에는 한우가 성립한다. 근데 보라색 가수 등에는 평균 수명이 꽤 긴 이런 준앙정 상태, 아까 말했죠. 메타스테이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딴 놈이 본래는 더 높은 에너지 줘야 티 나오는데, 생각보다 쉽게 전자 같은 거, 여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런 현상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도, 예, 우리가 뭐 진공 측정 뭐 이런 거 하는데도 쓰고 있고, 방전 그런 거 하는데도 이제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진공 측정할 때도 똑같이 이용 방전이니까 패닝 게이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2 전리. 전리를 약간 쉬었다가 또 하죠. 예, 뭐 또 계속 하겠습니다. 1.2.2 전리, 그 다음 아이오나이제이션, 뭐 준안정 표, 이거 1.4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안정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있는 거, 전리한 이온화시키는데 필요한 전압 13.59 이렇게 좀 알칼리 금속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내려갈수록 이게 또 작죠. 그래서 쉽게 전리시켜가지고 이온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주요 안정전압이 없고, 네, 그래서 강전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에너지고 원자의 에너지 바다가 이것보다 크면은 그냥 바로 전자가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강전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전리. 아까 이제 전자를 가속시켜 가지고, 그럼 가속하면 이제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에너지 상당히 크게 만드는 게 쉽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쫓아 보내기. 전자 해가지고 전자 쫓아 보내기. 그 다음 열도 강하고 비슷하게 에너지 줘가지고 밖에 쫓아 보내기. 열 하락하면 상당히 이제 고온이어야 되긴 하죠. 그 다음 아까 이제 패닝 이야기를 했는데, 패닝이 실제로 준안정 준위, 뭐 아까 이제 불활성 기체 이야기 있었죠. 여기에 불활성 가스 이런 거 하면, 원래 하면 이걸 혼합을 하면 원래 그 해당 물질 네온이나 칼륨 말고 원래 물질이 갖고 있던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만들 때 좀 유용하게 써먹어요. 저는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그것도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추려고 패닝 이펙트 일부러 불활성 기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온도 낮추기도 하는 거였죠. 책에 보면 네,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이렇게 책 몇 페이지고 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패닝 이펙트는 뭐 여러 가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 분자와 화학 결합력, 분자의 형성. 실제로 원소는 몇 개 안 됩니다. 원소는 100여 개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공을 합성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거의 없는 것도 생각하면 몇 개 안 돼요. 그렇지만 야의 조합으로 된 분자나 이온, 화합물 이런 것들은 종류가 끝이 없죠. 네, 실제로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이제 화합을 한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서 이제 그냥 원자가 단독으로 헬륨 같으면 원자가 단독으로 분자에 쓸 수 있는 것은 불활성 기체 같은 몇 개 안 되는 것들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혼자는 있기 어렵고 다른 것들하고 같이 있어요. 최소한 자기가 2개, 예를 들면 H2, 뭐 O2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자, 이온 뭐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보면, 분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했을 때 비금속하고 비금속, 금속하고 비금속이면 금속하고 비금속이 보통 이온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분자 이제 그만 말했듯이 H2, O2, N2 이런 것들 보면 비금속끼리 이래 되면 개별 객체가 구별이 됩니다. 근데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은 금속에 있던 전자가 비금속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분자 결합은 여기 좀 특별하게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 거의 공유 결합입니다. 거의 공유 결합. 녹는 점은 분자 결정은 대부분 낮고, 분자 결정, 사실 원자 결정은 분자 결정의 특이한 형태란 말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카본이라든가 실리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실리콘이나 카본, 탄소죠. 보면 다 14족에 있고 아래 위에 있습니다. 실리콘 바로 위에 카본이 있죠. 구조는 다이아몬드처럼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 구조는 탄소가 그렇게 했으면 진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구조는 그냥 순수하게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딱딱함은 유명하죠. 녹는 점 엄청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 기본적으로 야들은 그 전기 전도성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냐? 전자가 뭐 이 안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 넘겨줬고 완전 서로 공유를 했거나 이건 분자 결합은 대부분 이제 공유입니다. 뭐 다른 결합도 있긴 있어요. 원자 결정들은 보통 보면 이게 거의 같은 놈들끼리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공유한 형태입니다. 이온 이렇게 되면 이온은 Na, 뭐 D 바로 뒤에 나오긴 하는데 NaCl 되면 NaCl이
정확히 어디가 한 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돼서 결합한 놈은 분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들은 이미 공유되어 있는 상태라서 녹아도 액체 상태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 없고, 근데 이온성은 녹으면 NA하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서로 분리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됐으니까 전기전도도가 갑자기 확 높아지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이제 금속. 금속은 금속, 뭐 예를 들면 금 같은 거 말이죠. 금, 철, 이런 것들은 보면 금은, 철은 항상 한 덩어리죠. 잘라도 이만한 한 덩어리. 싹둑 잘라면, 그러면, 다른 이래 되면 두 덩어리긴 한데, 하여간 이거 항상, 야들 다 한 개로씩 말하죠. 그지? 야도 한 개고, 야도 한 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정확하게 경계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온에다가 전자가, 만점 전자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기 전도도가 좋아요. 전자가 거의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럼 열과 전기에 대한 굉장한 양도체입니다. 그러니까 1.3.2 지금 내용 체계는 38페이지 이온 결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책 따라갑니다. 이제 이온 결합의 대표가 소금이죠. 나트륨과 염소. 나트륨은 우리 그 원소 주기율표상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리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곽의 전자가 한 개 돌아가요. 체외곽의 전자가 한 개. 염소는 체외곽의 전자가 7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체외곽의 전자가 8개 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사방뿌리 정육면체 있죠. 정육면체 꼭지점 8개잖아. 그죠? 여기에 그 전자가 하나씩 하면 사방팔방, 흔히 말하는 사방팔방 전방이 방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루설, 팔이 8개다. 파루설을, 팔은 8팔짜리에다, 우리 흔히 말하면 칼때 8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싹 넘어가면 여기에 한 개 주고, 저는 여기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자 궤도 자체가 한 개 사라집니다. 한 개만 나갔는데. 얘들은 한 개 나간다 해도 이제 전자 궤도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돼가 마치 전자 한 개 나갔는데 원자 크기가 확 줄어버리는 효과가 납니다. 원자 크기가 굉장히 확 줄어버려요. 실제 우리 보면 원자 이 전자의 궤도들은 갈수록 조금씩 멀리 있습니다. 꺼내놨더니 한 개 확 줄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나트륨만 하면 염소는 그냥 보면 염소가 약간 작아요. 그냥 보면. 왜냐면은 여기에 핵에 이제 궤도 숫자는 똑같고 여기에 전하가 많다 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많이 있으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잡아당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가 확 쪄버리면 야는 아예 껍질 한 개 사라져 버리니까 확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NA가 훨씬 작고 CL이 굉장히 큰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야는 8개,
플러스 1, 야도 8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 딱딱 8개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야들 서로 딱 붙어가, 이 결합도 굉장히 강합니다. 결합이 강하면 그 상온에서 그냥 고체입니다. 안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녹일락 하면 열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도 안 튀나오고, 그래가지고 상온에서 고체고 이게 잘 안 통하고, 고체 때는 전기나 열 이게 잘 안 통하고 녹는 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녹으면 물에 녹든 진짜 녹는 점이 높습니다. 물에 녹아도 이온 결합물들은 분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흔히 말하는 전해질이 돼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NaCl의 결정 격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NA가 어느 거하고 결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 어느 거하고 결합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구별 못하면 우리가 이온 결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분자는 H2O 물말입니다. O랑 H랑 이렇기 때문에 여기 한 개가 확실하게 어디로 결합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다른 물도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야가 이 O하랑 공유 결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야하고는 그런 결합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각각의 분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분자락하고, 보통 이제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보통 생깁니다. 책에 그림들이 이제 좀 그려져 있어요. 책에 이제 금방 봤던 그림은 책의 그림 1의 16하고 닮은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갈라쳤는데, 우리 앞에 여기 보면 A 있죠. 요 중간에 걸 빼고 그린 겁니다. 처음에 초창기 주기편 이런 모습이었어요. 단주기형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사이 많이 넣어놨죠. 그 다음에 13으로 가는 게 중간에 좀 빠졌다는 뜻이죠. 중간에 B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게 A, B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일단 그래도 특성 보는데 상당히 괜찮은 게, 아까 말했던 이쪽으로 가면 금속이고, 이쪽으로 가면 비금속이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온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나트륨하고 염소 이런 식으로. 이것 1회적이 알카리 7회가 할로겐 자주 들립니다. 이게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소독하는데도 막 쓰고 그러죠. 상당히 독극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독할 수 있단 말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온에 의해 이제 금방 그 말인데, 원소 레벨에서는 풀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산 HNO3이지 않습니까? 그죠? AgNO3 질산은 할 때 이 NO3 야들은 원자 단으로 NO3 이렇게 레디칼 항상 결합돼 가지고 이 상태로 딴 놈들하고 결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원자단, 레디칼 기 그렇게 말해요. 시아나이드. 시아나이드는 그 탄소하고 나트륨, 나이트로젠하고 자들은 이상하게도 생물체의 호흡을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극물이 될 가망이 아주 크죠. 호흡 못하면 살 수 있는 게 잘 없으니까요. 이러한 이온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온들은 알아놓을수록 제로 이런 거 하는데 약간 아는 척 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이온 전자를 한 개씩 뺏긴 거죠. 여기는 이제 2개 뺏겼고 3개 뺏긴 놈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40에 가가지고 이제 공유결합 코발런트, 앞에 건 아이오닉이었는데 이 전자를 대부분 간단히 말하면은 A하고 B가 같은 놈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결합인데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같은데 서로 똑같은 놈들끼리 만났는데 한 놈이 다른 놈한테 전자 줄 리가 없겠죠.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 보면은 같은 것끼리 대가망이 아주 큽니다. 같은 것끼리 결합해가 분자가 됐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한쪽에 넘어간다 하는 거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금속 비금속이면 거의 한쪽에 넘어가 볼 텐데 이렇게 된 것, 그래서 이래 되면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같이 갖고 놀자. 이렇게 된 게 코발런트 공유 결합입니다. 같은 원소끼리면 거의 아주 균등하게 공유를 하고 좀 다른 놈이면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한쪽이 좀 치우치는 듯한 전자 분포가 말이에요. 한쪽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H2를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안 그리고 수평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한쪽에 전자들이 몰리가 수소의 위치가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마들한테 밀리간 말이에요. NH3 암모니아라든가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양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서 이게 액화 같은 게 상당히 좀 쉽게 됩니다. 물에 또 잘 녹고 표시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선을 많이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메탄인데 메테인 이렇게 이건 파루스를 만족하도록 합니다. CO2 C2는 우리가 아까 한쪽이 몰리지만 CO2는 양쪽 똑같이 C에 양쪽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H는 이렇게 되는데 CO2는 그렇게 양쪽이 똑같게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이 이중결합 어떤 삼중결합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훨씬 적어요. 많이 있긴 해도 그래서 실제 이온결합하고 이제 공유결합을 보면 이제 완전히 갈라서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놈들끼리 했으면 뭐 확실하게 공유결합입니다. 공유밖에 안 되겠죠.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면 약간 이제 전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공유가 되어 있다. 어디에도 똑같이 보이면 이제 순수한 거고, 완전히 전자가 분포가 확 달라졌다 하면 순수한 이온결합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중간하게 야인데 어중간하게 야인, 한쪽이 좀 더 많은 거죠. 완전히 똑같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이온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의 화물은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어중간하게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디쯤에 존재합니다. 그래도 보통 이거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리콘, 뭐 탄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예,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모릅니다. 금속하고 비슷해요. 예, 석영이 대표적인 SiO2입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본, 다이아몬드 스트럭처고 엄청나게 높다. 이 온도는 그때그때 달라요라서 뭐 좀 높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분자 개념은 없어요. 예. 1.3.4 3.4하고 약간 좀 내용이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